안녕하세요. 사회를 맡은 박선영입니다. 물망초라고 하는 북한 인권 시민 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 세션하고 다르죠? 일단 시각적으로 다르시지요? 내용도 다를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세션은 전부 홍일점들이 계신데 저희 두 번째 세션은 청일점이 계십니다. 교수님 용기 잃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시각적으로만 다른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사실은 절대로 졸음은 안 올 것 같아요. 그 주제 자체가 사회문화학적, 문화사회학적 요소를 많이 다루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의 식곤증이나 따분함은 다 몰아낼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우리 이수정 교수님은 문화인류학 전공이십니다. 문화인류학자로서 사실 북한 연구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데 문화인류학적인 관점에서 북한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굉장히 신선하시죠? 아무도 안 신선하신가 봐요. 네, 그래서 우리 발표 먼저 들으시고 토론자분들은 그때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나가서 하시겠습니까? 네. 자, 큰 박수로 우리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수정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제가 오늘 맡은 주제가 세대 변화와 통일이라고 하는 그 큰 주제여서요.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발표는 좀 한국 사회 청년 세대의 그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2024년 현재 한국 사회에서 통일만큼 어떤 공식적 당위로서의 위상과 또 실제적인 그 사람들의 관심도 사이의 괴리가 큰 그런 사회적 이슈도 흔치 않을 것 같습니다. 통일은 공식적 차원에서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여전히 중요한 국가적 과제지만 사회 구성원들은 통일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 가능성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그런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2023년 통일평화연구소의 그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비롯해서 많은 그 최근 조사들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일평화연구원은 27년부터 이제 통일의식 조사를 대대적으로 정기적으로 해왔는데요. 2007년 조사 이후에 2023년 이제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역대 최고라고 밝히면서 이 부정적인 인식이 최고일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무관심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대 최고라는 표현이 눈길을 끌긴 하지만 이 조사 결과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2007년 이래 그 남북 관계 개선이 잠깐 어떤 그 남북 관계 개선의 가능성이 살짝 가시화되었던 2018년을 아까 조동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경우를 제외하면 2007년 이후에 통일과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추이적으로 계속 증가된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북한은 우리 민족이다, 그다음에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정답이 존재하는 상황을 우리가 고려하고 또 이 같은 조사에서 통일의 시급성이나 또 가능 시기에 대한 질문은 그 통일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보다 훨씬 그 부정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과들을 같이 우리가 고려를 하면 사실 이런 추이 관련 해석을 이 통계에서 드러내는 숫자보다 훨씬 더 보수적으로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반적으로 통일에 대한 우리 그 구성원들의 비우호적인 태도가 점점 강해져 왔다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통일과 북한 관련 그 부정적 인식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가운데 이런 부정적 인식의 증가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는 세대가 20대에서 30대다라고 하는 조사도 이제 공통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저희가 세대 논의를 할 때 사회과학적으로 굉장히 좀 복잡한 논의이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발표에서는 이 20, 30대를 뭐 이렇게 청년 세대라고 잠정적으로 표현하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 위의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어떤 청년 세대의 통일 의식의 변화를 따로 분석한 김성희의 어떤 그 논문에 따르면 우리 시대의 청년 세대, 지금 20, 30대 얘기하는 거죠. 세대는 원래부터 윗세대에 비해서 통일 의식이 약한 세대였고 통일을 지지하기보다는 현재 분단 상태 유지를 원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통일을 지지해야 한다면 민족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실리적인 이유, 뭐 통일이 득이 된다면, 우리에게 득이 된다면이라고 하는 이유를 들고 있음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통일을 해야 한다면이라는 조건이 걸려 있음에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이유보다는 실리적인 이유를 더 지지하지만 그것은 실리적 이유 때문에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진 것이 아니고 통일을 해야 된다는 게 전제라면 그죠? 그 이유는 민족이라는 이유보다는 그 실리적인 이유에서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통일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부정적인 태도의 증가와 또 이 그 청년 세대의 어떤 견해의 어떤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두면서 오늘 저는 통일이 우리 사회 구성원들 특히 우리 시대의 청년 세대들에게 무관심하거나 또는 그것이 담론화될 때 부담스러운 주제가 된 이유의 맥락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문화인류학자라 통계에 주목하기보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어떤 문화적 맥락들, 그다음에 그 구성원들의 어떤 그 경험들, 관점들 이런 것들에 더 주목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한 어떤 연구들, 또 제가 이제 대학에서 관련한 수업을 진행하면서 또 다양한 청년들을 좀 인터뷰하면서 모은 데이터들에 기반해서 청년들의 통일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몇 가지 이슈들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앞서서 그 통일에 대해서 이제 한국 사회의 어떤 인식들이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그런 인식의 어떤 그 변화의 맥락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인식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민족 통일이라고 하는 어떤 담론에 찬성하는 인구들도 상당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발표에서는 그런 인구에 주목하기보다는 그 통일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인구군에 더 주목한다라고 하는 점을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발표는 한국 사회를 중심으로 논의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하다 보면 특히 이제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왜 당신은 한국 사회 얘기만 하고 왜 북한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안 하냐, 이런 식의 그 문제 제기를 많이 받곤 하는데요. 오늘 발표의 포커스가 그 범위가 한국 사회, 특히 이제 청년들에 좀 집중된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통일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변화의 우선적 맥락으로는 그 세월의 힘과 분단의 자연화를 이끈 인구학적 변화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금방 이해하실 텐데요. 2024년 한국 사회에서 남북이 하나였을 때를 경험했고 그것을 기억하는 인구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분단을 굉장히 자연스러운 삶의 조건으로 알고 태어나서 살아온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점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뭐 남북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통일에 대한 열망이 높지 않은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날 때부터 나는 대한민국 소속이었고 우리는 원래 분단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들에서 지금 이제 청년들의 경우에 북한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거나 내지는 다른 나라로 인식하는 경향들이 더 강합니다. 제가 이제 이를 드러내는 자료를 발표문에는 조금 드렸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사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20대 청년이 된, 그래서 여전히 뭐 우리가 통일해야 될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남북한 사람들이 한민족이라고 생각해?라고 질문하면 바로 통일 안 해, 통일 싫어, 이런 식의 이제 그 반응이 나오는 그런 그 친구가 이제 어릴 때 저랑 이런 그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봤는데 이거 이제 시험 문제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항의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뭐였는데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국가는, 나라는 이라고 하는 게 질문이었는데, 이제 사지선다 선택지에서 일본, 미국, 중국, 영국 이렇게 이제 4개국이 그 선택지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보기엔 답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고 중국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답이 뭐라고 생각해서 답이 없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했더니 북한이잖아. 우리랑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이지, 내 나라가 우리 국경을 어디 마주하고 있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북한은 다른 국가인 거죠, 다른 나라인 거죠. 두 번째 맥락으로는 이제 냉전적인 어떤 분단 정치와 신자유주의 북한 통일 담론이 생산해낸 그런 부정적 이미지들의 어떤 중층적인 결합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냉전 시대에 이제 한국 사회 통일 담론은 상당히 반공 담론의 일부분이었는데요. 대개 북한 정권은 이제 악이고, 그 다음에 주민들은 비행위자인 거죠. 피해자이고 어떤 행위성이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인식, 그런 담론들이 있었죠. 그리고 현재도 이제 이 담론들이 지속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담론들이 이제 이 청년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들을 끼친 것 같고요. 두 번째, 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큰 영향들을 끼친 것은 많은 구성원들의 어떤 삶의 안정성을 매우 떨어뜨린 어떤 그 신자유주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제 살고 있는 시대죠. 어떤 능력주의와 경쟁주의의 절대화라고 하는 것들이 타자로서의 북한의 이미지를 더욱 부정적으로 재편해 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개인의 선택과 책임이 굉장히 강조되고 이제 경쟁이 디폴트화되고 그때의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인의 선택이 특정한 책임을 가지고 부여되는, 그죠? 그러니까 능력에 따른 어떤 공정한 보상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일이다. 라고 하는 그 문법이 이제 지배하는 그 어떤 사회에서 이 청년들이 북한이라고 할 때,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라고 할 때 굉장히 무능하고 책임감이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인식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인식에 기반해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일, 부담이 되는 일, 또 굉장히 불공정한 일, 우리의 노력의 어떤 대가가 뭔가 잘못 사용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조동호 선생님께서 그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그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한 단일팀 이런 얘기들을 할 때 굉장히 이게 이제 새로운 뭐 빨갱이라든가 예전처럼 뭐 이런 식의 담론들이 아니라 불공정하잖아요.
라고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부정적 담론의 주요한 프레임으로 작동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여자 아이스하키 팀의 대표 선수들이 그동안 열심히 훈련을 했는데 갑자기 남북 단일팀이 구성됨으로써 이 하키팀 이 멤버들 중에 일부가 올림픽 경기에 참여를 못하게 되는 그 기회를 뺏는 것이고, 그때 이제 이 대표팀이 된 북한 그 청년들 아이스하키 팀 선수들은 굉장히 불공정한 혜택을 받았다라고 이제 이 친구들의 그 세계관 속에서, 이 신자유주의 세계관 속에서 그게 프레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프레임 속에서 어떤 국가나 우리가 이제 기존의 어떤 통일 담론에서 굉장히 국가와 국민을 조금 구별해서 봐야 된다. 특히 이제 그러니까 북한을 바라볼 때 특히 지배층과 그다음에 북한 주민들을 구분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분법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잘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냉전적인 어떤 그 문법에서도 이런 이분법이 쉽게 작동하기가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면 구체적으로 작동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이 개인 아까 말씀드린 어떤 개인의 선택과 책임에 굉장히 주목하고 이 능력주의, 공정성 이런 것들을 디폴트로 하는 그런 신자유주의적 논리 속에서 이 정권과 어떤 주민의 구분이 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체제도 주민들의 지지가 없이 계속 그렇게 유지가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뭐 참 주민들이 어렵게 산다니까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그것도 그 사람들 선택이잖아요. 뭐 이런 얘기, 책임을 져야죠. 뭐 이런 식의 담론들이 굉장히 자주 제가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청년들의 북한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어떤 그 마지막 맥락으로 이 글로벌 이주의 시대, 이제 한국 사회에서 민족주의가 재구성되고 있다는 점 또한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뷰한 일부 청년들의 경우는 이제 북한 사람들이 한민족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그냥 당위론적 차원이거나 또는 굉장히 주변화된 그런 경우들이 많았고요. 많은 청년들이 이 시대의 배타적 민족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고, 따라서 민족주의에 기반한 남북의 필연적인 결합의 필요성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뭐 K컬처의 힘은 혼종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든가, 나는 북한 사람들보다는 차라리 우리 결혼 이주민 가정의 그 아이들이 나랑 훨씬 내가 친근하게 느껴진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고요. 또 글로벌 신자유주의 어떤 경쟁 체제 내에서 이 민족주의가 남북을 포괄하는 어떤 민족주의가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 민족주의로 이렇게 재민족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상, 이런 것들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담론에서 당연히 북한 사람들은 이제 배제되죠. 그 밑에 인용문을 잠깐 보시면 이제 어떤 친구가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우리 사우스 코리아임을 밝히는 것은 상당히 자랑스럽다. 봉준호의 나라이기도 하고 BTS의 나라이기도 한데 이게 노스 코리아랑 이렇게 섞이는 거는 싫다. 그래서 내가 노스 코리안으로 오해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싫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이런 청년들의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이런 그 맥락화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통일의 그 사유의 필요성을 여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를 하고요. 주지하듯이 이 분단의 폐해가 우리의 어떤 민주, 복지, 평화와 관련된 기본적인 권리들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 중에 일부는 이제 발표문에 기술했지만, 특히 이제 지금은 분단이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이분법적이고 대립적인 사유 방식, 적대와 위기의식으로 특징 지어지는 어떤 분단 주체라고 하는 것들을 생산해냈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일종의 의사소통의 황폐화를 굉장히 겪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특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발표문, 이 컨퍼런스가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다는 얘기를 이제 아까 점심 먹으면서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거 잘못하면 이 SNS 상에서 굉장히 따옴표에서 조리돌림 당할 수 있겠구나.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이분법적인 문법들을 가진 이제 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런 제 발표문에 대해서 이제 어떤 댓글을 다실지를 생각하니까 약간 순간적으로 좀 두려움 같은 것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 사회의 굉장히 소모적인 이분법들과 적대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통일을 사유해봐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통일에 대한 기획 자체가 이런 분단 주체나 분단 문화의 해체의 과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의 질문도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토록 통일을, 특히 젊은 세대와 함께 통일을 사유하고 소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통일을 성공적으로 생산적으로 사유하고 소통할 것인가 하는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여기 대해서 기존의 어떤 민족주의 기반의 통일 담론의 소구력이나 또는 이 민족 담론을 대체할 수 있다고 흔히 이제 제시되는 그런 경제 논리에 기반한 통일 담론의 실효성이 매우 제한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을 아우르는 민족주의 규범 자체가 더 이상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고 또 여러 연구에서 발견이 된 바입니다. 또한 국제 경쟁력의 향상, 국가 경쟁력의 향상, 그리고 이에 기반한 어떤 개인의 이익의 증가라는 그런 경제 논리에 기반한 통일 담론의 경우에 실리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에게 당장 약간 부분적인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분단과 통일에 대한 사유와 담론을 탈역사화하고 탈맥락화시키는 이런 경제주의 담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청년들이 통일을 사적 이익 침해가 빤히 보이는 그런 불합리한 선택지라든가, 아니면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까 평창의 선수들과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굉장히 우리도 얻기 어려운 그런 제한된 자원을 불공정하게 약탈하는 타자로 의미화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일례로 제가 이제 수업에서 학생들한테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런 주장이 있다. 이제 통일을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민구 위기를 겪고 있는데, 그죠? 통일을 하면 인구가 많아지고, 그래서 노동력도 많아지고, 소비자들도 증가해서 시장도 커지고, 내지는 우리가 국가 경쟁력이 확대되고,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주장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이렇게 물었더니, 한 친구가, 그런데 그런 식의 사고를 하면 오히려 통일되면 기초수급자가 왕창 늘어날 수 있다. 는 생각으로 이어질 것 같다. 별로 설득력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통일이 된다고 경제적으로 이러이러한 이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경제적으로 이러이러한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들에 대한 리스트가 너무 많아서, 자신들이 상상되는 그런 리스트가 너무 많아서 별로 설득력이 없을 것 같다,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 탈분단론자들이 제안했듯이 이렇게 우리가 통일을 좀 더 생산적으로 사유하고 소통하려면 이 통일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민족의 재결합, 그러니까 분열된 어떤 민족 공동체의 복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민족의 재결합이라든가, 아니면 경제적인 기회의 창출이라고 하는 조금 단편적인 이야기로 축소되기보다는 좀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쓰여져야 할 어떤 과제로 제시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적 기획이고 걸어가면서 만들어야 하는 길일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떻게 다양성을 조직할 것인가, 이렇게 다른 어떤 이 서사들을 가지고 있는, 다른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을 어떻게 조직화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 또 이 다양성에 대한 상상력을 제약하는 이런 현재 한국 사회에 대한 어떤 비판적 성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어떤 요소들이 이런 상상들을 하는데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발표문에 좀 리스트를 해놨는데요. 이런 제안이 굉장히 추상적이다라고 지금 느끼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학부 학생들과 함께 그 북한에 대한 인류학적 이해라는 이제 수업을 진행해 왔었는데,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얻은 몇 가지 팁들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북한에 대한 인류학적 이해라고 하는 수업은 사실 그 북한이라고 하는 어떤 그 사회, 북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들을 지나치게 특수화하지 않는 데서 시작합니다, 논의를. 그러니까 이 수업은 이제 예를 들면 저희 전공에서 뭐 중국에 대한 인류학적 이해, 일본에 대한 인류학적 이해, 뭐 동남아시아에 대한 인류학적 이해, 이런 수업들과 병행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인류학적인 어떤 관점들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다른 사회들을 연구할 때는 그 사회의 역사를 굉장히 맥락화해서 이해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쉽사리 이제 우리의 어떤 기준, 우리의 가치를 바로 적용해서 이 평가하는 시선을 좀 잠정적으로 유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본 사회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이해를 할 때 일본이 잘된 사회인가 잘못된 사회인가, 그 지도자들이 나쁜가 옳은가, 무슨 이런 식의 어떤 질문으로 시작하지 않죠. 대개 일본이라는 사회는 어떤 역사성들을 가졌고 어떤 문화적 특수성들이 있고 그 안에서 일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그리고 그 사회의 사람들도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을까라는 점들, 뭐 이런 점들에 주목하면서 논의들을 시작하는데, 그런 어떤 그 시작들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제가 그 수업을 한 결과 이제 그런 어떤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최근 연구들, 뭐 김한나, 박원호 이제 이런 분들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요. 이 청년 세대들이 북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민족주의적 시각이 굉장히 약한 동시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북한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사실은 통일에 대한 인식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도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 안에서 어떤 긍정성들을 좀 발견해보고자 하는, 그죠? 우리와 협력 가능성들, 이런 것들을 발견해보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그 사람들의 경우에 통일에 대해서 훨씬 긍정적인 태도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북한을 뭐 단순한 악이거나 아니면은 북한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야 할 굉장히 불쌍한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방식의 그런 납작한 이해라고 하는 것들이 이 사회와 그 사람들과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감각들, 그다음에 그들과 함께 더불어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상상을 굉장히 불가능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글로벌 체제 속에서 북한이라는 사회가 걸어온 어떤 역사에 대한 그 충분한 맥락화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북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해 가능한 주체로, 어떤 얄팍한 존재들이 아니라 굉장히 그 복잡한 삶의 역사들을 가진, 다양한 위치성들을 가진 그런 어떤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그 이해 가능한 주체로 전환이 될 때 학생들이 그 이후의 논의가 가능하다, 학생들과 그런 것들을 실감했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연루성에 대한 어떤 인식의 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민족이나 어떤 이익이라고 하는 어떤 명제들, 이제 그런 개념들을 들이밀기보다는 남북한 사람들의 삶이 역사적으로 또 구조적으로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를 찬찬히 살피는 과정들을 통해서 오히려 학생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북한이나 통일이라고 하는 이슈를 배제시킬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이 역사성, 그러니까 구조적 연루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내 지금의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루되어 내 삶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구나. 라는 점들을 나중에 제가 질문을 하시면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 시간적 제약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점들을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수업에서 어떤 얘기든 해보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뭐 소위 식민주의적 접근이라고 비판받을 수 있는 얘기도 해보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냉전주의로 비판받을 수 있는 얘기도 해보고, 심지어는 뭐 국가보안법에 걸릴 만한 그런 어떤 얘기들, 상상들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열린 토론의 과정들이 학생들에게 조금 북한 사회에 대해서 내가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어떤 인식들, 그 다음에 약간의 지적 호기심들 조금 더 알아보고 싶다. 쟤는 왜 저런 맥락에서 저런 얘기를 하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정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경험들을 했고요. 그리고 그에 기반해서 어떤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한국 사회에 대한 성찰들, 그 다음에 어떤 불안과 혐오의 그런 감각을 넘어서 우리가 평화와 돌봄을 기초로 하는 좀 다른 세계로의 전환의 열망에 이런 북한에 대한 이슈들, 그다음 통일에 대한 어떤 관심들 이런 것들이 연계되어 있다라는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훨씬 임파워되는 경험, 제 수업의 어떤 이 목적들이 훨씬 잘 달성되는 그런 경험들을 해서 그런 어떤 팁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북한 통일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이야기를 좀 거침없이 나누어야 될 필요성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 지금 심포지움이 그런 어떤 과정에 동참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참여를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시작하시면서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그러니까 SNS에 악플 달릴까 봐 굉장히 걱정을 하셨거든요. 사실 사회자의 역할은 시간 관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간이 넘어섰는데도 제가 제지를 하지 않은 까닭은 끝까지 말씀을 하시게 해야 악플이 좀 덜 달릴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듣고 보니까 악플 달릴 게 없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답을 안 하시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할 내용은 엄청 많다. 의제를 많이 던져주셨다. 이런 생각은 하시지요? 역시 대답 안 하시네요. 오늘 주제가요. 변화하는 우리 환경. 그래도 통일은 온다. 이렇게 보면 변화하는 환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국내적 변화, 국제 변화. 국내적인 변화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중고등학교 1때부터 그때는 막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하는 그 시절이었는데 그때도 역시 요즘 젊은 애들은 통일에 대한 열정이 없어 이런 말을 들으면서 컸어요. 그리고 독일이 통일될 때도 독일 사회에서 독일 젊은이들이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두 분 토론자가 남아 계신데 토론은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토론을 적극적으로 할수록
우리 발제자에 대한 악플이 덜 달릴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아주 근본적으로는 제목이 한국 사회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제목이 돼 있는데 청년이 몇 살이에요? 저는 전공이 법학이어서요. 법에 따라서는 청년이 19세일 수도 있고요. 25세로 끝나는 법도 있고 40세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청년의 나이가 도대체 얼마냐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굉장히 컨트로버셜한 이슈를 많이 던져주셨으니까 토론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김 교수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청일점이신 박인희 교수님한테 먼저 순서를 드려도 될까요? 선생님 10분입니다. 네, 사회자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여러분 큰 박수로 우리 박인희 교수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자리에 초대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화여대 국제학부에 재직하고 있는 박인휘입니다. 아까 행사 준비하는 분한테 살짝 여쭤봤더니 원래 앉아서 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뒤에 또 통일과 나눔 로고도 많이 보이고 해서 앉아서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그 말씀 잘 들었고 또 제가 모르는 분야이기도 해서 잘 많이 배웠습니다. 세대, 통일 문제, 무관심 뭐 이런 거에 대한 제 의견 몇 가지 말씀드리고 질문 한두 개 드리는 걸로 토론을 대신하겠습니다. 우선 이 교수님의 발표에 깔려 있는 두 가지 정도의 대전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와 관련된 뭐 이견 혹은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학자들 사이에서 통일이 유니피케이션이냐 리유니피케이션이냐 관련돼서 논쟁을 벌였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논쟁이 좀 사그라들었죠. 그래도 저는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록이 많지는 않지만 뭐 삼국시대까지 올라가면은 2000년이 넘는 한민족의 역사가 있긴 하지만 우리는 근대 시절에 하나의 코리아를 이루고 살아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다 글쎄요 일제시대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논쟁적 부분이 있긴 하지만 다시 모여 사는 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게로 충분하다. 다시 합치는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리유니피케이션이라는 표현을 쓰시고 저처럼 근대 공간에 남북한이 모여서 한 번도 같이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것은 우리는 조선시대까지 정근대 역사만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 통일된 하나의 국가가 스테이트가 그것도 뭐 근대적 개념의 국가는 아니었죠. 그래서 저는 통일이 단순히 합치는 걸 넘어서는 훨씬 복잡한 정치적 게임과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저는 유니피케이션이라는 표현을 선호하는 그런 편입니다. 근데 이제 이수정 교수님의 전반적인 말씀에 깔려 있는 맥락은 리유니피케이션이라는 측면의 개념이 많이 깔려 있으신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 드린 말씀은 통일 문제와 관련돼서 혹은 뭐 캐주얼하게 말씀을 드려서 북한 문제를 다루는 것과 관련해서 무관심과 무기력은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제부터인가 이제 분단 상태는 냉전의 공간에서는 통일은 분단은 분리된 남북한은 일종의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냉전적 구조에 일종의 결과물적인 성격이 강했고요. 왜 분단되었냐라는 독립 변수가 100개는 되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국제정치적 배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5년에서 50년 사이에. 그래서 이 분단과 이 통일의 저해 요소는 냉전 틀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90년도 이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작았죠. 우리가 냉전적 틀을 깰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국가도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90년대 이후에 냉전적 틀이 깨진 이후의 분단의 지속은 이거는 주어진 분단이라기보다는 선택적 분단의 측면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는 달리 북한은 생존을 위해서 핵이라는 이제 게임을 시도를 했고요. 핵이라는 게임은 미국과 중국과 같은 세계 초강대국의 한반도 개입을 정당화시키는 측면이 있어서 북한은 생존 게임을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비단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북한 문제 해결, 통일의 문제는 굉장히 거대하고 복잡한 국제정치적 게임, 미중 간의 게임이라는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고 더더군다나 5년 단임제 대통령 제도를 갖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통일 문제와 북한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한 어젠다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나라에서 의회가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돼서 하는 역할과 업무는 정말 방대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국회가 북한 문제나 통일 문제나 뭐 이렇게 레토릭은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무슨 정책을 만든다든지 국민들을 상대로 직접 설득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굉장히 찾아보기 어렵죠. 그래서 일정 부분은 무관심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일정 부분은 젊은 세대에게 통일, 그거를 뭐 과거에 우리가 무슨 90년대 초에 청년들이 통일에 가졌던 열정과 같은 그런 세상이 아닌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일정 부분은 또 한반도 상위의 게임이라는 무기력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 두 개 변수를 좀 구분해서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뭐 제 소견입니다. 세대와 관련되어서 지금 제 기억이 맞다면은 뭐 여성은 83, 4세, 남성은 81, 2세 이렇게 기대 수명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도 많이들 이제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긴 한데 한국의 세대는 복합성이 매우 강하죠. 그러니까 일제를 경험했던 일제라는 식민지 경험은 우리에게 있어 보통의 경험이 아니죠. 대다수의 아시아 국가들은 모두 다 서구에게 식민지를 당합니다. 하지만 한국과 대만만 같은 아시아 문명 국가에게 식민지를 당한 것이고, 물론 동남아 국가가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에게 길게는 2년, 짧게는 1년씩 지배를 당하지만 그건 식민 지배가 아니죠. 우리처럼 온전한 의미의 거버넌스를 가지는 식민 지배를 당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 또 식민 이후에 미국 문명을 받아들이는 한국의 어떤 태도, 속도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는 일제를 경험했던 세대, 또 냉전 기간을 통틀어서 두 개의 유일한 국가 전쟁이었던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이었는데 한국 전쟁을 경험한 우리 부모님 세대들, 또 전 세계 유리가 없는 산업화를 경험한 세대, 그리고 오늘 이주성 교수님의 주제였던 MZ 세대로 알고 있는 선진국의 국민으로 태어난 뭐 청년 세대, 굉장히 세대별 복합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대적 측면, 이런 것들이 또 청년 세대를 별도로 떼어내서 통일에 대한 무관심을 분석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청년 세대가 굉장히 많은 영역에 있어서 본인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죠. 직업관, 출산, 결혼 문제, 뭐 어떤 조직 안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대인 관계, 청년 세대들이 얼마나 디테일한 그런 데피니션과 뭐 자기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왜 그게 통일의 문제만해서는 그런 게 없을까? 아까 조동원 선배님, 또 이수영 교수님도 평창 올림픽 얘기하셨는데, 평창 올림픽의 남북 단일 게임을 만드는데 거부감을 가졌던 청년 세대들의 잣대는 이 교수님 표현처럼 공정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정성이라는 잣대는 북한하고 이 통일된 하나의 팀을 만드는 데 갖다 댈 잣대가 아니거든요. 그건 본인들이 가지는 뭐 취업할 때 경쟁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틀에서 가져야 되는 잣대인데 그거를 통일에 갖다가 대는 거예요. 북한 단일투 문제에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청년은 다양한 그런 그 카테고리 안에서의 디테일한 그런 세계관이 있는데 통일 문제에서만은 그런 게 없을까? 저는 당연히 기성세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뭐 얘기가 길어지면 안 돼서 제가 그렇긴 합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죠. 냉전 시기에 통일이 되지 못했던 거는 주어진 냉전 구조를 우리가 깰 수 없는 우리의 제한적 요건이 강했다면, 냉전 이후에 여전히 분단 상태는 북한의 선택적 측면 뭐 이런 게 강한데, 그거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30년간 온갖 정책을 다 폈어요. 진보 정부, 보수 정부, 뭐 미국의 다양한 정부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폈던 30년의 게임은 경제 게임이었습니다. DJ와 진보 정부만 선샤인 팔러시라는 경제 게임을 추구하는 줄 알았더니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천, 박근혜 정부의 통일 대박, 뭐 신뢰 프로세스, 더한 경제 게임만을 통해서 통일 정책을 시도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30년 동안 반복되는 실패와 한계, 이런 것들이 결국 뭐 기성세대의 일정 부분에 굉장히 큰 책임이
청년 세대가 가지는 무관심으로 연결됐다는 그런 맥락을 이해해야만 혹은 짚어내야만 청년 세대들의 무관심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작년에 우리 한미동맹 뭐 70년 그런 걸 했고 48년도에 지금의 두 개 코리아가 시작이 되었으니 2048년이 되면은 분단 100년이 됩니다. 불과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에 분단 100년이 다가오고요. 저는 그게 막연히 짐작한데 조만간 한 몇 년 있으면은 분단 100년은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하자고 여기저기서 막 운동이 또 일어날 것 같아요. 뭐 그게 또 의미 있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또 한편으로는 더 배가의 노력을 해야 되는 심정으로 뭐 이런저런 자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연초에 김정은이 이젠 코리아 아니야, 두 개 코리아라는 이런 두 개 코리아론을 들고 나왔을 때는 그냥 긴가민가 했는데 태양절을 없애는 거 보고서는 정말 굉장히 심각한 담론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개 코리아라는 이 논쟁이 젊은이들의 통일 무관심을 분석하거나 혹은 해법을 찾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는지, 요즘 그게 워낙 중요한 화두이다 보니까 그런 말씀 하나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굉장히 청년 세대가 본인들이 처해 있는 다양한 국면에서는 디테일한 그런 걸 가지면서 왜 북한 문제 아까 뭐 일정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왜 통일 부분에 대해서만은 빼놓고 그렇게 디테일한 세계관을 가지지 못하는 것일까? 제가 좀 여전히 이해 못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한 번 더 시간이 되면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처음에 질문하셨던 리유니피케이션과 유니피케이션에 대해서도 답변을 이따가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요, 우리 김성경 교수님은 북한대학원 대학 교수님이신데 저는 이분을 북한 영화 분석하는 것으로 제가 글도 읽고 토론하시는 것도 보고 발표하시는 것도 보면서 참 흥미있게 지켜봤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토론을 해주실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북한 영화를 중심으로 해서 분석하시는 분도 별로 없으시죠, 우리 사회에서. 네, 여러분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 김성경 교수님 토론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시간은 지켜주시고요. 네. 네, 예. 소개받은 김성경입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제가 이제 북한 영화에 관련돼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북한 영화는 최근에 이제 별로 많이 제작해서 나오고 있지 않아서 이 좀 업데이트된 연구는 지금은 좀 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수정 교수님 발표를 너무 재미있게 잘 들었고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이수정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대부분의 내용을 이제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측면들이 있고 또 그것에 따라서 제가 또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점이 있어서 뭐 어떤 이견을 만드는 그런 토론을 하는 게 사실은 토론자의 역할이긴 하겠습니다만 오히려 그것을 조금 더 보완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저의 역할을 좀 해보고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분단의 자연화, 뭐 인구적인 측면에서 이미 이제 분단이 너무 오랫동안 진행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북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일 거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맥락으로 말씀해 주신 거는 이 글로벌 시대의 이 K라고 얘기되는 뭐 K문화, K팝 뭐 이렇게 얘기되는 이 K민족주의에서 북의 자리가 과연 있는가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발표문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통일 사유는 굉장히 필요하면서도 분명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점점 더 통일의 필요성을 감각하지 못하는 한국 사회에서
통일을 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가 왜 통일을 말하는 것일까? 오늘 이영선 이사장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꼭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어떤 의지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셨는데요. 우리가 통일을 말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고 또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무기력증, 무감각증 이런 얘기도 그 다른 토론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상당한 정부의 예산이 투입이 되고 그리고 많은 학술 회의가 열리고 그리고 청년 및 시민단체들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도 이 통일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제자리 걸음 혹은 더 뒷걸음질 치고 있는 그런 맥락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통일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어서 저는 단순히 청년들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이제 상당히 이제 중년에서 장년으로 넘어가는 나이인데 제 또래 저의 친구들이나 저의 지인들만 봐도 한국 사회 주류를 이루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통일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나 공명을 감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국 사회 근본 모순이나 이 갈등의 메커니즘 같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바로 분단인가라는 것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북한을 연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단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분단이 우리 사회의 최종 신급이다. 우리 사회 문제의 최종 신급이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해왔었는데요. 제가 그런 주장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정말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매해 굉장히 다층적이고 사회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문제가 중층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모든 문제가 분단이니까 통일이면 이 세계가 한국 사회가 나아질 것이다. 한반도가 평화로워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참 공명을 만들어내기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민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많은 그 통계 자료에서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2018년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그 상황에서 이 민족주의적인 감수성이 상당히 확산되게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남북관계 전망이 나아질 것이다. 혹은 북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빠르게 바뀌었지만 그때 당시에 나온 어떤 그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 통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일 이후에 한국 사회가 훨씬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것에 대부분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분단이 한국 사회를 괴롭히는 가장 중요한 모순이라고 만약에 감각하고 있다면 통일 이후의 미래에 뭔가 긍정적인 전망이 가능해야 할 터인데 통일된 이후에도 사회가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 현실과 일상의 어려움이라는 측면에서 분단은 중요한 부분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듯합니다. 저는 이러한 방향성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이 국가적 수준에서의 남북 분단을 경험하고 그것에 대한 고통보다는 세대 혹은 젠더들 혹은 섹슈얼리티들 그리고 계층들 사이를 가로지르는 수많은 분단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갈등으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청년들이 원하는 미래는 통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경험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모순들의 이런 복잡단단한 것들이 해결될 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점, 저는 그것은 우리가 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통일운동이나 통일담론 전반에도 우리가 좀 성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굉장히 다양한 복잡단단한 갈등과 분할, 구분이 작동하는 상황에서 통일이라는 단일한 목적이나 아니면 통일운동이라는 전선이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졌습니다. 통일담론이나 운동은 통일이라는 목적을 중심으로 당위적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하거나 혹은 혈연적 민족의 회복이라는 이제 제 생각에는 우리의 이 몸과 감수성에는 이 혈연적 민족이라는 이제 흔적이 굉장히 희미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당위적인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더욱 큰 문제는 뭐냐면 현실과 괴리를 갖게 된 이 통일 담론이 국가가 주도하는 국책 담론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다 같이 참여하거나 시민들의 열망 혹은 미래 세대들의 열망이 반영된 통일이나 탈분단의 가능성은 사실상 봉
도새될 위험성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이준석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경제 발전이나 번영에 대한 담론도 굉장히 오인될 수 있는 담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되는,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그 사회는 발전주의와 성장주의를 멈추는 것이죠. 그런데 뭔가 발전과 성장이 점점 어려워진 남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번영이다, 통일이 되면 번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논의를 펼쳐내는 것은 지금 세계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인류 문명의 방향과도 반대되는 방향으로 진화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 정동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아까도 이제 다 말씀하신 내용이긴 합니다만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핵심은 모두를 꿰뚫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점 중에 하나가 소비자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낸 자원이나 내가 된 그것이 돈이 되었건 노력이 됐건 시간이 되었건 거기에 합당한 성과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혹시라도 누군가가 그것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받았을 때 그것을 용인할 수 있는 사회적인 어떤 역량이라든가 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삭제된 상황이다. 이게 이제 굉장히 문제인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통일이 남한이 주도하는 방식의 통일이라면 그리고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경제주의적이고 경쟁적이고 성장 중심적인 통일이라면 결국은 남과 북의 사람들 사이에서의 굉장히 심한 갈등이라든가 아니면 역시 무임승차, 어떤 집단 무임승차다, 그리고 공정하지 않다, 정의롭지도 않다 이런 식의 굉장히 폭력적인 갈등과 시선들이 확장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통일은 현실적인 목적으로서의 효력보다는 이 구체적인 남한 사회 현실 변혁 그리고 북한 사회 현실 변혁 과제 속에서 재사유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남한 사회도 엄청 많이 변해야 되겠죠. 남한 사회가 그렇게 포용적이고 민주적이고 더 평등한가 이런 것들 정말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북한 사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역시 세습 문제 그리고 반자유, 반인권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발전을 이루어내지 않으면 결국은 남과 북의 어떤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통일이 되었건 교류 협력이 되었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 그 현실을 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준석 교수님께서 제가 이제 정말 이견을 만들기 너무 어려운데 마지막 부분에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는 북에 대해서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민족으로 잘 얘기도 안 되고 그다음에 정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통일을 하기 위해서 호명하고 있는 어떤 이미지, 북에 대한 시선은 불쌍하고 가난하고 굉장히 어려움에 있는 그런 사람들 혹은 그런 사회의 모습인 거죠. 근데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굉장히 맥락적이지 않고 납작하게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자문해 보면 우리 모두가 북을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교류 협력이 멈춘 지가 이미 10여 년이 넘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탈북민들이 물론 오셔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기는 합니다만 그거는 역시 또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그 개인의 위치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과연 우리가 해석하는 북한이 북한인가? 우리가 전문가의 입으로 얘기하는 한두 마디의 북한에 대한 해석이라는 것이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또 다른 억측을 낳고 또 다른 악마화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들도 함께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더 해놨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여러 글이나 발표에서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청년들의 절망과 멸망의 정동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을 좀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이 변하는 그 환경들, 우리 사회는 너무나 빨리 변하니까요. 환경들을 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정말 이 절망과 희망이 없고 이런 것들을 딛고 조금씩 희망의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구나. 우리 청년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최근에
물론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고 그리고 유럽에서도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고 얼마 전에 우리 시민단체에서 했을 때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라든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을 하는 게 맞겠죠.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라든가 아니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돼서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그것은 정말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 청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어떤 수준 내에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기성세대가 알지 못하는 가능성 같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건 너무 구태연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성세대는 우리가 뭘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청년이 마음껏 자신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펼칠 수 있게 도대체 그들의 삶을 제약하고 있는 구조가 무엇인지 그 구조를 조금이라도 약화시키는데 우리의 전력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회자 역할은 엉망이네요. 시간 관리가 도무지 되지를 않는데 말씀하셨다시피 토론보다는 보충의 역할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제2의 발제에 가까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에게 뭔가 희망이 있다. 판을 깔아주자 이런 말씀으로 끝을 맺으셨는데 시간이 정말 없어요. 네, 간단하게 한 2분 정도만 그 질문은 우리 박 교수님만 해주셨으니까 질문에 답을 하시는 걸로 마무리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습니다. 네. 예. 이게 이제 뭐 학술적 논문이라기보다 짧은 시간이 주어지는 이제 일종의 발표여서 그 박 교수님 말씀하시는 뭐 이론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충분히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아마 이걸 논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면 김정은의 투 코리아즈가 이제 선언됐을 때 이것도 이제 질적인 제 데이터의 결과인데요. 크게 두 가지의 반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이미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니까 나는 원래 북한 다른 나라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반응들이 있었고 두 번째 반응은 그런 이제 반응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질문 자체도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래서 투 코리아를 우리가 인정할 경우에 예를 들면 북한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한국 사회의 개입이 우선시되는 것이 그 권한이 없어지는데 그러면 그래도 좋으냐? 예를 들면 한국 사회가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를 중국이나 일본과 동일하게 갖는 것에 동의하는 얘기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아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조금 또 이 이익의 관점에서 이것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도 저희가 좀 더 탐구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이 다양한 국면에서 디테일한 세계관을 가진 이제 젊은 세대들이 왜 통일 문제에서만 그러지 못하는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이제 저희가 통일 문제를 화두로 얘기를 시작을 해서 이런 현상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청년 세대가 굉장히 디테일한 어떤 문제 의식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또 아우르는 어떤 시대적 정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김성경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겠지만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이런 굉장히 경쟁이라든가 공정이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노력한 만큼 어떤 성과를 얻겠다라고 하는 어떤 능력주의라든가 이제 이런 어떤 시대적 문법들이 그 디테일한 내용들을 상당히 이런 구조화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통일에 대한 이슈와도 이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김성경 선생님 말씀과 관련해서 저도 역시 청년들이 굉장히 다양한 고민들, 고통들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북한 문제에 대한 어떤 사유, 통일에 대한 사유로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저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통일이라고 하는 어떤 담론이 힘을 잃기 전에는, 그게 이제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저는 공개적으로 제가 북한대학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나는 반통일주의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제가 진짜 통일을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통일 담론 자체가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분단을 훨씬 강화하는 그런 효과들을 발생시키는 그 어떤 장면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다녔는데, 최근 들어서 이 통일이나 북한이라고 하는 담론이 전반적인 힘을 잃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는 저는 다시 이 화두를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연루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들을 우리가 그냥 사상시키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약간 청개구리식의 그런 입장들을 갖게 되었다라는 말씀들을 드립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말씀이 정말 주옥 같은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통일에 대한 담론이 식어갈 때 이제야말로 우리가 통일의 담론을 새롭게 제기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청년 세대는 아니지만 청년을 위한 변명을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3, 4년 전에 정년 퇴임을 해서 대학생들을 만날 기회는 잘 없지만 저희 물망초에서 2개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매년 여름방학 때마다 통일 발걸음이라는 거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대한민국 출생 대학생, 북한 출생 대학생, 외국 출생 대학생 세 조합이 같이 걸으면서 통일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프로그램인데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주까지 저희가 10주에 걸쳐서 한 북한 인권 배우고 알리고 고는 GO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하면서 느끼는 거는 청년 세대들이 통일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 건 전적으로 기성세대의 잘못이다. 아까 말씀하신 그거를 아주 절실하게 느낍니다. 저희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1주, 2주 또는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요, 학생들의 태도와 말하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참가하는 엔트리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행동하는구나. 그리고 그들이 대학에 가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거를 저희가 이렇게 팔로우업하면서 보면 정말 새로운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청년 세대가 관심이 통일에 없다고 하는 거는 우리 기성세대의 눈으로 보는 아주 단편적인 현상일 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그래도 통일은 온다 라고 하는 오늘의 이 주제에 공감을 합니다. 자리 뜨지 않고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또 질문하실 것도 많으시겠는데 나중에 아마 종합 토론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제 맡아주신 분들, 그 다음에 토론해 주신 2분께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면서 세션 마치기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